지금 도입된 재판 헌법소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4심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상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재판 헌법소원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법원의 재판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뭐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4심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해왔던 이제 이혼 사건 말고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 헌법소원 제도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됐기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판 헌법소원 제도란 건 뭐냐면, 기존에 아예 없던 논의가 갑자기 새롭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그 헌법소원 심판 중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에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또 새로 몇 가지 요건을 추가해서 새롭게 제도가 공포됐고, 3월 12일부로 공포가 돼서 이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이 새로 시행된 재판 헌법소원 제도가 뭐냐를 말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기존의 헌법소원 제도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헌법소원이라는 제도 자체는 국민에 대해서 이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때 헌법재판소에 나의 권리를 구제해달라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 헌법소원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제 수단이 헌법소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즉 다른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 수단을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을 하셔서 뭐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을 당한다, 아니면은 뭐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다, 뭐 이런 국가가 그 일반적인 대등한 사인관계가 아니라 약간의 고권적인 위치에서 국민한테 어떤 명령이나 처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데, 그런 뭐 법률의 제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정이나 개정도 공권력의 행사로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제도가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 제도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을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제 여러 법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요번에 어떻게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논란이 있는데요. 논란에 생기는 그 이유는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과 실체적 진실 발견,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돼야 되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도입된 재판 헌법소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4심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상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재판 헌법소원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법원의 재판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뭐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4심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좋기만 하냐,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이미 제도는 시행됐기에 저는 뭐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약간의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판 헌법소원이 재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심 사유는 되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상 재심 사유와 형사상 재심 사유 각각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뭐 재심 사유라면 뭐 소송 대리권이 흥결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위조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재판에 쓰여서 거기에 대한 뭐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다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자기가 봤던 재판 외적인 사유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개념이라면, 재심은, 지금 재판 헌법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절차상 적법했냐,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내 기본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 그 여부가 재판 헌법소원의 요건이기 때문에, 재심과는 재판 판단 대상 자체가 외부적인 요인이냐 내부적인 요인이냐로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 헌법소원은 그 다투는 재판 그 자체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
거기를 다툰다는 점에서 재심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포된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에 요건들이 있는데, 요건 중에 일단은 간과하기 쉽거나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은 기간입니다. 이게 재판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나서 도과하면은 권리 자체를 했기 때문에 청구하시더라도 이제 각하가 되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제도는 무조건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돼 있어서 일반 국민이 그냥 헌법재판소에 서류를 내면은 다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어떡하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선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단 기간을 절대 도과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요건으로는 뭐 법 조문상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약간 좀 명백하진 않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문상으로는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실무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재판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뭐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 어떤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라고 판단한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 국가기관 간의 권한 싸움, 이런 개념도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의 입장은 법률의 해석은 대법원의 권한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라고 판단했음에도 법원에서 계속해서 법원의 입장을 고수해서 판결을 내렸을 때, 이런 판결이 대표적으로 이제 재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문상으로는 절차상 이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재판, 그 다음에 기타 뭐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이따가 실무상 어떤 케이스들이 적용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헌법소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이제 효력 정지 신청입니다. 조문상 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더 이상 그 효력에 대해서 다툴 수 없고 바로 집행력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 효력 정지 조항이 들어옴으로써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이 판결의 효력은 정지시키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심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게 법원의 재판의 확정력을 해친다라는 그런 조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도 이 효력정지 규정이 정말 뭐 엄청난 파급력을 나중에 이제 미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상 어떤 케이스들에 이제 적용이 될 것 같냐?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케이스들은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뭐 공직자들 금고 이상의 형이 뭐 확정된다거나 뭐 벌금 얼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제 의원직 상실이나 이런 효과가 왔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효력정지 규정과 결합해서 그런 판결들을 재판 헌법소원을 하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뭐 효력정지 결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으나, 이게 효력정지 결정을 안 했더라도, 예를 들면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 그 신청을 기각했더라도 그 재판 헌법소원 자체에 대한 기각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 자체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이 사람이 공직에 대해서 뭐 상실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판례나 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어떠한 효력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 정지가 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어떤 전문직 면허 같은 것들도 이제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재판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의사 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물론 이게 확정됐다고 바로 면허 취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면허 취소할 즈음 돼서 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효력 정지가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아니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그냥 효력 정지를 안 한 상태라 하더라도 어쨌든 재판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행정청에서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거는 뭐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한 번 더 이제 판단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허 취소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간을 좀 더 버는 그런 제도로 좀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쟁점이 많이 될 사항들은 법률 조문에 이제 규정된 것과 법원이 해석하는 것과 판결에서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 조문에는 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사들의 그 판결 법률 해석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든가, 그런 법 조문의 문헌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소멸시효 규정인데, 민법상 이제 소멸시효 규정은 3년, 5년, 10년 이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가 이제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무상 판결상으로는 이걸 그냥 소멸시효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이 항변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조문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거 소멸시효 지났어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이거는 몇 년 지났으니까 소멸시효 지났네, 뭐 청구 기각, 이렇게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들, 이렇게 이제 법률 규정하고 법원에 해석하고 약간씩 이제 틀린 부분들, 거기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됐을 때, 그게 쟁점이 됐을 때 과연 이제 헌법재판소에 재판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사례가 있지만 이제 구속 기간에 대한 그 법원의 해석에 대한 것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뭐 구속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구속됐을 때 재판부에서는 이제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초과했다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형사소송법상 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주형 법정주의상 타당한 해석이라는 게 현대 형사법 체계의 그 해석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한 그 구속 기간은 1이 아니라 시로 계산해서 더 정확하게 계산한 그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뭐 완전히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뭐 시간이 아니라 뭐 1로 계산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지금은 이 사람이 언제 구속됐고 언제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체크할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디지털 시계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감시할 녹음이나 녹화 이런 것도 힘들었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구속했을 때 언제 영장을 집행해서 구속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단도 있고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아마 제도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서도 뭐 그렇게 구속할 때 뭐 시간을 따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행에 따라서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내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나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가 됐어야 되는 사안이었어. 근데 쭉 구속이 된 채로 재판까지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헌법상 적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것도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독소과실 이론이라고 한번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뭐 증거 조사라든가 심지어 뭐 증거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속된 상태가 이게 적법한 구속이 아니었는데 그 상태에서 한 증거 동의가 효력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형사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재판 헌법소원이 확증할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봤을 때는 행정법상 어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 뭐 청문 절차를 거친다든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든가 뭐 이런 절차상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법한 처분이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미한 하자는, 절차상 경미한 하자는 치유된다는 법리를 우리나라 판례가 도입해서 거의 확립된 판례로 이제 행정법 재판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명문 규정 없이 판례 해석상 하자 치유 법리를 적용했을 때 이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또 논란의 여지가 꽤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법인에서도 이제 그런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 헌법소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뭐 이게 제도 도입 초기라서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지 뭐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알지만, 아무튼 좀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채권자인데 다 이겼어. 다 이겨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채무자가 이 재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청구 이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의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경매에 넘긴다거나 압류 추심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채권자한테 생기는데 청구 이의 소송이라는 건 그렇게 강제 집행을 들어왔을 때 이 판결 기준시 이후에 뭐 내가 돈을 갚았다던가 뭐 이런 사정으로 강제 집행 들어가기 전에 나 먼저 갚았어. 그러니까 강제 집행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청구 이의 소송인데 청구 이의 소송할 때는 이제 강제 집행 정지 신청도 보통은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강제 집행도 정지해달라라고 이런 사유로 하는 소송인데 기존에는 이제 청구 이의 사유가 주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갚았다 뭐 이런 사유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재판헌법소원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채무자들이 악용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나 재판헌법소원 제기했다. 근데 이거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너 어쩔 거냐. 그러니까 청구이의 소송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강제집행이 정지되면 자기 재산을 빼돌리겠죠. 그런 행위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일단은 1심, 2심, 3심이 있는데 1심에서만 이기더라도 이제 가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집행할 권리가 생기면은 이게 확정되진 않았더라도 빨리 가집행 절차에 착수하셔서 내 권리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채권을 추심한다거나 뭐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때 그전에는 개인도 좀 어렵긴 해도 혼자서 이제 하실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재판헌법소원 제도가 실무에 적용될지 몰라도 만약에 제가 우려한 대로 이게 청구이의 사유가 되고 재판헌법소원 제기를 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정지에 사유가 되고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인용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집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집행이 정지가 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같은 조사는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 뭐 재판헌법소원이 뭐 기각됐을 때 다시 집행을 할 때 그 사이에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 그럴 경우 이제 강제집행 면탈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시지 말고 바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채무자 재산 조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든가 어떻게든 채무자를 압박할 그런 수단들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강구하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제 재판헌법소원 제도와 이제 그 도입으로 인해서 좀 파생될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이게 주로 많이 재판헌법소원이 제기될 것 같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방송을 찍었지만 이게 도입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될지는 이제 앞으로 더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절차가 생겼으면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예. 거기에 맞춰서 재판헌법소원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익을 보는 분이 있다거나 뭐 두 측면이 다 있겠지만 두 가지 입장에 처한 모든 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좀 이 방송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예, 그럼 다음엔 또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